정승을 골려준 시골 선비.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에 올라와 세도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답니다. 글 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거리는데 그 꼬락서니가 가관이었어요. 어떻게든 대감 눈에 띄려고 선물을 바치며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있었지요. 그 시골 선비도 재물을 꽤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인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는 그만 부화가 났답니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정승한테는 좋은 백마가 한 필 있어 정승이 무척이나 아꼈답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당목을 잔뜩 갈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지요. 다음날 정승댁에서는 야단이 났답니다. 정승이 출타를 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 맞득치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지요. 그럴 즈음에 전라도 선비가 정승 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하였어요.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어요.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귀도 어찌 잘 알아듣는지 편안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쓰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을자리 하나 떼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사또 자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어떻든 새 원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관이 왔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지중지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답니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은 소나기가 문제였어요.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룩주룩 소낙비가 내렸던 것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이 터진 뒤였어요. 온몸에서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 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난 것이지요.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고했답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꼬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허,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를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 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답니다.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하였어요.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지요. 허허,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 세도가 더 당당하던 시절이었답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어요.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지작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나섰답니다. 행색은 거짓 차림이되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아무라도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탐꾼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지요.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사또 이하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삼배로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한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답니다. 말 마십시오.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며 저리 슬피 곡을 하고 계시다오.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어요. 어사는 출두고 뭐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아를 뛰어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왔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어요.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후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어요.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답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요. 형이 한 번 당한 터라서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하였어요.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로 평안도 고을을 향하였어요.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았어요. 명색에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보는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어요. 날이 뉘어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와집에 술주자 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 분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뿐이었지요.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답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상이라도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을 하고서 들어왔어요. 어사는 마음이 아주 급해졌지요. 자네 소원 다 들어줄 터이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주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손님은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풀을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깔기 시작하였어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여자를 재촉하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하였어요.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하였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시오.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 하더니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썩은 소리로 불호령을 쳤답니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일이지 뭐 하는 짓이야?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이 또한 뾰루퉁한 목소리로 응대하였어요. 오자마자 또 웬 호령이요?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이것도 자르르 저것도 쿵당쿵당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이 하나 남았답니다. 이제 이 괴짝이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한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다. 괴 속에 든 어사가 여자를 응원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지요.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스르렁스르렁 괴짝을 켜기로 들었답니다.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였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하였지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골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답니다. 사또를 봉고 파직시킨다고 했더니만 벌거벗은 채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떻든 그 산적 같은 남자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이라도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헌 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하였어요.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짜 값을 후히 쳐주마. 엽전을 꺼내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속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을 졸이는 것이었어요.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일이 캄캄하였지요. 여기에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마부가 말을 준비해서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는지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어요.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을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답니다. 괴짝이 정승 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하였어요.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안악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가 들었는가 보려고 괴짝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놈이 벌거벗은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답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어요.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공연히 변장을 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거울 삼아 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었음은 물론이었어요.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가만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거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요. 허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하였어요.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답니다.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들이 못 보는 신선노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진정 신선노름이라면 이 안이 반가운 일인가.
아흠, 농부들 어서들 일들 하시오. 어사는 아주 점잔을 빼서 말하고는 걸음은 산봉우리를 향하였어요.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분명했답니다. 한쪽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처녀와 청의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바둑 두던 노인네가 말하였지요. 신선 논이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하였어요.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해서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답니다.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하였어요. 내 잔도 한 잔 받게나.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서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하거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내 잔 받으시오. 내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권해놓으니 어사가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오락가락하였어요. 아이고, 이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뾰로통하며 누구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권해놓으니 사양할 도리가 없었지요. 팔선녀로부터 연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서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서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해서 백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지요.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어요. 어사가 골아 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웠는데 옷과 짐이 다 사라지고 중의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하였지요. 옳거니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렇게 썩은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가 비척비척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이 모 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이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어요.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가 정신이 퍼뜩 들었답니다. 내가 진정 신선이 되긴 되었구나. 그새 100년은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본가를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서 어안이 벙벙 말을 못하였어요.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기 시작하였어요. 그거 참 자손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네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다.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아주 제대로 쥐어 박았답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어. 그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난 꼭 내가 신선이 된 줄만 알았습니다. 정승이 기가 막혀서 말하였지요. 아이고 그놈, 천년 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두거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답니다. 봉황 꿈을 꾸고 낳은 딸. 옛날 백제 땅에 성이 주씨인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식이 없어 늘 쓸쓸하였지요. 이름 있는 절을 찾아가 기도도 올려보고 굿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주씨 부인이 대청에 앉아 있는데 웬 선녀가 하늘에서 훨훨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주씨 부인의 품에 봉황새 한 마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지요. 아니, 선녀님, 선녀님. 꿈에서 깬 주씨 부인이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싶어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여보 부인, 태몽이요 태몽, 곧 아이를 가질 게 틀림없소. 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지요. 정말이에요? 조씨 부인은 너무 좋아 남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뒤 조씨 부인은 정말로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지요. 꿈에 봉황을 보고 낳았다 해서 이름을 봉선이라고 불렀답니다. 봉선은 나면서부터 어찌나 어여쁜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어요. 오랜만에 얻은 자식이라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조심조심 키웠지요. 봉선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봉선이 16살이 되는 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익힌 봉선의 검은고 솜씨가 공중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답니다. 어허, 그렇게 검은고를 잘 타는 처녀가 있다고. 드디어 임금님도 알게 되었지요. 피리를 잘 보는 시녀와 봉선이의 검은고 솜씨를 겨루게 하리라. 두 사람 중 더 뛰어난 사람을 내 왕비로 삼겠다. 그리하여 봉선은 더욱더 열심히 검은고를 탔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검은고 연습만 하였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답니다. 봉선은 임금님 앞에서 솜씨를 다해 검은고를 탔어요. 주위에 있던 신하들과 시녀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하였지요. 세상에, 정말 마음을 울리는 검은고 소리인고. 저렇게 얼굴도 고운데 검은고까지 잘 타다니 왕비로 뽑힐 게 틀림없어. 임금님도 봉선의 검은고 소리에 홀린 듯 지그시 미소를 띄웠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왕비 자리는 피리를 부는 시녀에게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봉선은 그날부터 까닭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한 번 뵌 임금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지요. 봉선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헛소리까지 하였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요. 봉선의 병은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봉선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봉선은 거짓말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분단장을 곱게 하고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답니다. 그리고는 대청 마루에 앉아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였어요. 어허, 거참 아름다운 소리로고 저 집은 대체 누구의 집이냐? 봉선의 집 앞을 지나던 임금님이 물었답니다. 신하가 봉선이라는 처녀의 집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봉선이라면 전날에 그 검은고 잘 타던 처녀 말인가? 하고는 봉선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봉선은 꿈에 그리던 임금님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은고를 퉁겼답니다. 그 소리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검은고를 타는 봉선의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혀 떨어졌지요. 너무도 열심히 연주하느라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런. 임금님은 봉선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하얀 무명천에 백반을 싸서 손에 동염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봉선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검은고 연주를 마친 봉선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해가 바뀌고 봄이 가더니 뜨거운 여름이 찾아들었어요. 봉선의 무덤 위에 빨간 꽃이 잔뜩 매달린 이상한 꽃나무가 피었답니다. 어느 날 그것을 본 조씨 부인은 딸의 넋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꽃나무를 캐어다가 울 밑에 심어놓고 날마다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빨간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딸 생각에 젖었답니다. 이 꽃은 곧 온 동네에 퍼졌어요. 처녀와 안악들이 꽃물을 들이면서 봉선의 넋을 위로하였지요. 그리고 이 꽃을 봉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봉선화라고 불렀답니다. 산신령과 결혼한 나무꾼. 옛날 어느 섬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나무꾼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갔어요. 한참을 일하던 나무꾼은 힘이 들어 쉬고 있었지요.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녔어요. 나무꾼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기인데 참 좋구나. 나무꾼은 향기에 이끌려 정신없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 앞에 큰 굴이 하나 나타났답니다. 향기는 굴 속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굴 속에 뭐가 있을까? 굴 속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나무꾼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숨을 죽이고 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굴 속에서 하얀 안개를 휘감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답니다. 나무꾼은 여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산에 사는 삼방덕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어요. 삼방덕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살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 중에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나무꾼 총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군요. 나무꾼 총각의 말에 여인도 얼굴을 붉혔지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이 예쁜 부인을 얻었다는 소문은 섬 전체에 퍼졌어요. 나무꾼 녀석이 그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을 했다고? 어느 날 심술쟁이 사또가 나무꾼을 시기하였어요. 심술쟁이 사또는 나무꾼의 색시가 보고 싶었지요.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서둘러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에 아무도 없느냐? 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여인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사또는 아름다운 나무꾼의 부인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소문보다 더 예쁘구나.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관가로 돌아왔답니다. 여봐라,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색시를 잡아오도록 하거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요? 나무꾼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포졸들은 나무꾼을 밀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네 색시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로 제 아내를 찾으시오? 포졸들은 색시 대신 나무꾼을 잡아갔답니다. 내가 언제 나무꾼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어서 가서 색시를 잡아오도록 해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아내를 잡으러 다시 삼방산으로 갔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네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꿈 속에서 사또는 여인을 쫓아갔지요. 나는 삼방산의 신령인 삼방덕이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 살아보니 너처럼 악한 놈도 있더구나. 나는 지금 굴 속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죄 없는 나무꾼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사또를 쏘아보았어요. 여보시오. 사또가 여인을 부르는 순간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편 나무꾼도 꿈을 꾸었지요.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고약한 벼슬아치가 있는 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평생 당신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어요. 부인, 부인! 나무꾼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벌떡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사또는 산신령의 노여움이 무서워 나무꾼을 풀어주었어요. 나무꾼은 여인을 처음 만난 굴 앞에 이르렀지요. 굴 속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나무꾼은 목 놓아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그 후 이 굴을 삼방덕이 사는 굴이라 하여 삼방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바보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같은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은 어떤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지요. 집을 지키라고 하면 낮잠만 자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더 더럽혔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지요. 이놈아, 다른 사람은 17살이 넘으면 벼슬도 한다는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버지, 소금을 사주세요. 소금 장수를 할래요.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표현을 하였지요. 미련한 네가 어떻게 소금을 팔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나도 할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면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소금을 대로 달아서 주면 되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소금과 지게를 사달라고 졸랐지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소금과 지게를 사주었어요.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던 것이랍니다. 아들은 소금을 지게에 지고 길을 떠났지요. 소금 삽쇼, 소금 삽쇼. 아들은 소금 지게를 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외쳤어요. 어느 날 광부들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아들은 일꾼들을 쫓아다니며 소금을 사라고 하였어요. 광부들은 소금 장수가 귀찮았지요. 미련한 사람, 이런 데 와서 소금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들은 광부들에게 쫓겨나 소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 곳에서는 땅을 파주고 소금을 사라고 해야 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날 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결혼 잔치집에 갔답니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지요. 소금지게를 옆에 세워놓고 삽을 찾았어요. 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다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재수없게 결혼식 잔치에 와서 땅을 파는 놈이 어디에 있어? 집주인과 손님들은 아들을 내쫓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 잔치집에서는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소금을 팔 수 있느니라. 이번에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아들은 소금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오늘은 꼭 성공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은 아들은 산을 넘어 어느 마을로 갔지요. 그렇지, 장구부터 구해야지. 장구를 구한 후 소금지게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이야! 불이야! 그때 마을에서는 불이 났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 우왕좌왕 하였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활활 타는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미련한 아들은 이것도 모르고 장구를 치며 춤을 추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금 사라고 외쳤지요. 불을 끄던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보았어요. 아니, 저놈이 미쳤나? 사람들은 괘씸한 아들을 혼내서 쫓아내었답니다. 소금을 그대로 지고 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이 미련한 놈아, 불이 났으면 물을 떠다 끼얹어 불을 꺼준 후에 소금을 팔아야 하느니라. 다음 날 아들은 소금지게를 지고 길을 걸었지요. 그때 어떤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들은 이때다 싶어 지게를 내려놓고 얼른 물을 떠왔어요.
방문을 열고 물을 끼얹었지요. 어떤 놈이냐? 부부는 느닷없이 물벼락을 맞고는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남편이 작대기를 드니까 아들은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싸울 때에는 틈을 타서 가운데로 들어가 양팔을 벌리고 싸움을 말렸어야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다시 소금을 지고 나섰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황소 2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이럴 때는 화해를 시켜야지. 소금 장수는 소금을 내려놓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소 가운데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팔을 벌리고 화해를 외쳤답니다. 황소 2마리는 양쪽에서 아들을 향해 힘껏 달려들었어요. 그제야 깜짝 놀란 아들은 겁에 질려 주랭랑 치고 말았답니다. 새색시로 둔갑한 여우. 옛날에 사람을 홀리는 못된 여우 1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우는 몹시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되려면 새신랑 3사람의 간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우는 마을에 혼례식이 있는 어느 날 훌쩍 제주를 넘어 시집가는 새색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하였지요. 서방님, 제가 색시랍니다. 여우는 2명의 색시를 보고 어리둥절해 있는 신랑을 홀리기 시작했어요. 여우의 눈을 바라보던 새신랑은 마침내 여우에게 넘어가고 말았지요. 헤이, 네가 가짜로구나. 어리석은 새신랑은 그만 진짜 색시를 내쫓고 말았지요. 그날 밤 새신랑은 여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며칠 뒤 나무꾼 한 사람이 날이 어두워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요. 나무꾼은 겨우 집 하나를 찾아내어 묵게 되었어요. 주인 여자는 친절하게 나무꾼에게 방을 내주고 저녁도 지어주었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은 나무꾼은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쓱쓱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나무꾼은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어요. 주인 여자는 마당에서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지요. 그런데 치마 밑으로 털이 달린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건 여우잖아. 나무꾼은 달아나려고 했지만 끝내 여우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내 정체를 알았으니 살려둘 수가 없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내일 죽여주마. 나무꾼은 여우에게 간절하게 말하였어요. 죽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주시오. 목이 마르니 물 한 동이만 주시오. 그까지 소원이야 못 들어주겠느냐. 여우는 나무꾼에게 물 한 동이를 주고 방 안에 단단히 가두었어요. 그때 나무꾼은 여우 모르게 여우의 꼬리털을 한 움큼 뽑았지요. 그날 밤도 여우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색시로 둔갑하여 3번째 신랑의 간을 먹기 위해서였지요. 혼례식을 치른 집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색시의 어머니, 아버지도 달려왔지요. 하지만 2사람 모두 자기 딸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대체 누가 내 딸이란 말이냐? 그때였어요. 어떤 사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여우를 내동댕이 쳤지요. 이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그 사내는 바로 갇혀있던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은 여우가 넣어준 물 한 동이로 흙벽을 허물고 도망 나왔던 것이지요. 여우는 긴 꼬리를 드러내놓고 쓰러졌답니다. 여우를 본 신랑은 놀라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멀리 달아났어요. 색시의 아버지가 신기해하며 나무꾼에게 물었지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여우를 알아보았는가? 제가 여우에게 잡혀 있을 때 여우의 꼬리털을 한 움큼 뽑았었지요. 보십시오. 처녀로 둔갑한 여우의 치마 한쪽 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호, 과연 그렇구먼. 나무꾼은 달아난 신랑 대신 그 집의 새 신랑이 되었답니다. 영조와 사도 세자. 조선의 임금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조선의 신하들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편을 가르고 서로 헐뜯는 일에만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으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을 끝내고자 임금이 나부터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펼칠 것이며 인제는 여러 당파에서 고루 뽑았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어 영조와 신하들 앞에 잘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지요. 영조는 음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청포묵에 붉고 푸른 채소와 달걀 지단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까지 훌륭하니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탕평을 선언하고 맛보는 음식이니 이 음식을 탕평채라고 부릅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영조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서로 비판하며 대립해온 신하들의 갈등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당쟁은 만연하였지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소론과 가까이 지냈어요. 자연스럽게 노론 신하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노론 신하들은 사도세자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세자께서 왕이 되면 어찌합니까? 우리를 이토록 미워하시니 그날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소. 손을 좀 써야겠소. 노론 신하들은 사도세자에 대한 온갖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어요. 이들의 계획이 통했는지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점점 벌어졌지요. 영조는 사도세자를 볼 때마다 엄하게 꾸짖었어요.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워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였지요. 어찌 자기 의견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결국 아버지의 그늘이 두려워 마음의 병까지 얻었지요. 가슴을 부여잡고 기절하는 일도 자주 일어났어요. 답답하고 화가 난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벌까지 내리고 말았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뭐들 하고 있느냐. 당장 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라.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영조는 신하가 쥐고 있던 자물쇠를 빼앗아 직접 뒤주에 자물쇠를 채웠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한 영조는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한여름 무더위에 뒤주 속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사도세자는 결국 8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사도세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에 영조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옥황상제와 백중. 아주 먼 옛날의 일이랍니다.
제주도에 백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지요. 백중은 소떼를 돌보는 목동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백중이 산에서 소들에게 풀을 뜯어먹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거북아. 백중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거북이를 부르는 사람도 거북이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백중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백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소들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그때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거북아,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백중은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곳을 살펴보았어요. 그 소리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풀숲 저편에서 거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중은 풀숲 쪽을 돌아보았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옥황상제가 말하였어요.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에 석자 5치의 비를 내리고 바람을 많이 불게 하라고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백중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큰일 났네. 이제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석자 5치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서 집과 사람들이 떠내려갈 거야. 게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고기잡이 나간 배들이 모두 부서지거나 뒤집힐 테고. 백중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무섭고 끔찍하였어요. 평화로운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해. 백중은 이런 다짐을 하고 거북이를 쫓아갔답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어요. 거북아. 그러자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거북아,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거북이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어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에 비는 5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날 밤 제주도에 비가 내렸지요. 그러나 그 비는 겨우 5치에 불과해 물난리는 나지 않았답니다.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아 고기잡이 나간 배들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지요. 이것은 백중이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명령을 바꾼 덕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옥황상제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자신이 명령한 대로 되지 않아서였지요.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나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어 버리다니. 그 놈을 당장 잡아 올려 지옥불에 던져버리거라. 옥황상제는 백중이 저지른 일임을 알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답니다. 이때 백중은 바닷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는 옥황상제님이 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겠지. 이미 각오한 일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백중은 굽이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낭떠러지 및 바다로 몸을 던졌답니다. 백중이 어째서 죽었는지는 그 뒤에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백중의 희생으로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은 백중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해마다 백중이 죽은 날인 음력 7월 15일에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백중절이라고 불렀답니다.